1997년 겨울,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은행은 문을 닫았고 수많은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가장들은 신문 속 대고 기사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의 한국, 뉴스 속 화면에는 연일 글로벌 경기 침체, 물가 폭등, 금리 인상 같은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이 많지 않은데도 계산대 금액은 예상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쯤 물가가 내려올까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스마트폰 속 증시는 붉은 그래프로 물들어갑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래를 기대하며 투자했던 자산이 이제는 불안과 공포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1997년 대한민국은 쓰라린 위기를 겪었고 그 후 20여 년이 지나 지금 우리는 다시 비슷한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걸까요? 1997년 IMF 그리고 2025년. 이번에도 위기를 맞이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1997년 IMF 위기와 2025년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남아있는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7년 겨울, 온 국민이 줄 서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그 장면 말이에요. 학교 다니던 아이들도, 평생 아껴둔 금반지를 꺼낸 어르신들도 모두가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금을 내놓았어요. 이 금이 나라 빚을 갚는 데 쓰인다더라는 말이 돌았고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 뉴스를 보면 원화 가치가 흔들린다.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이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도대체 우리는 또다시 IMF 같은 위기를 맞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다를까요? 1990년대 초반 한국 경제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수출이 늘었고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사람들은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어요. 기업들이 빚을 내서 덩치를 키웠고 은행들도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겉으론 화려했지만 속은 점점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까지 번졌고 1997년 겨울 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말하더라고요.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 회사원들은 명예퇴직을 당했고 집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죠. 이때부터 한국 사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의 한국은 IMF 직전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가계부채.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1위 수준이에요. 집을 사기 위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IMF 전에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금리 때문에 집값은 주춤하고 대출을 낀 사람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청년 실업 IMF 당시 청년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기업 채용이 줄고 일자리가 줄줄이 사라졌거든요.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은 불안정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IMF 당시 정치권은 갈팡질팡했고 결국 IMF의 요구 조건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정치권은 위기 대응보다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보이죠.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또 IMF 같은 상황이 오는 건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1997년 IMF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어요.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이 다 흔들린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위기였다는 거예요. IMF가 한국에 요구했던 조건을 떠올려 볼까요? 금융시장 개방, 대기업 구조 조정, 노동 유연화. 겉으로는 개혁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한국 사회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대기업은 더 강해졌고 중소기업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어났습니다. 중산층은 붕괴했고 양극화는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맞이하는 위기도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불신, 사회 갈등, 세대 간 불평등이 이미 깊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태예요. 즉,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사회 전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게 숨겨진 진실입니다.
정치권은 위기를 맞으면 늘 이렇게 말해요. 이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IMF 때처럼 그 고통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 중산층, 자영업자 이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수 있죠. 또 정치권은 위기를 기회 삼아 개혁을 밀어붙일 거예요. 공공부문 축소, 복지 축소, 세금 인상 같은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가를 살리자는 명분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풍선 같아요. 조금만 힘이 빠져도 푹 꺼집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이자, 부담에, 집을 못 가진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데에 고통을 느낄 거예요. 청년층은 IMF 때처럼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문이 좁아지고 안정적인 직장은 줄어들고 미래를 꿈꾸기보다 생존을 걱정하게 되겠죠. 중산층은 양극화 속에서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사치가 되는 사회, 그게 가장 큰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은 마치 빙판 위를 달리는 자동차 같아요. 엔진도 좋고 차체도 튼튼하지만 작은 충격에 언제든 미끄러질 수 있죠.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밤바다 위 작은 배. 배 안에서는 웃고 떠들지만 바깥에선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파도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배 전체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IMF 이후 한국은 IT, 반도체,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잖아요. 이번에도 AI, 2차 전지,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을 기회로 삼는다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IMF 위기를 겪었던 세대가 결국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주역이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불과 10년 뒤 한국은 IT 강국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건 위기를 끝으로 볼 것이냐, 새로운 시작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AI, 2차 전지, 바이오 산업은 IMF 때의 반도체처럼 한국을 구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정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국민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버티고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똑같은 결말을 쓰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IMF 때와는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을지, 앞으로의 한국 사회가 어떤 길을 걸을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또 IMF 같은 위기를 맞게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의 한국 경제를 일본에 잃어버린 30년과 비교하면서 한국이 같은 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미래를 열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